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드디어 오늘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그리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 징역 15년이 구형됐는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 앞에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를 김건희 출장 조사를 통해 똑똑히 보았습니다. 세상 천지 어디에 검사가 핸드폰을 반납하고 아련하듯이 피의자를 찾아가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줬고 죄가 없으시군요. 무혐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부끄럽고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무리 권력의 서슬이 새파래도 검찰은 이런 일들이 역사에 남는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윤석열과 김건희의 개노릇을 서슴없이 했던 이창수, 조상원, 박성재 이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 출범할 2차 특검은 윤건희 부부의 죄악과 함께 이들이 나라를 말아먹을 때 이모저모로 그 뒤처리를 했던 자들 반드시 찾아내서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생방송 백운계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정어리몰에서 준비한 설 선물 기획전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설 선물은 꼭 정어리몰에서 준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요. 그중에서도 강력히 추천하는 게 이거 100년 진고입니다. 이 홍삼 선물 여러분들 이제 그동안에 많이들 드셔봤는데 이번에 설 선물로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제가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홍삼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홍삼이 얼마나 들어있는가 그리고 진세노사이드 이런 함량에 따라서 다른데 정말 한 병에 10만 원 이상 하는 그런 시중의 고가 제품보다 더 좋은 제품이다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가 매일 아침 먹고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효과를 보니까 올해 저 감기도 한 번도 안 걸리고 지나갔잖아요. 이번 설 선물 꼭 이걸로 한번 해보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고급 쇼핑백 2개를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거든요. 쇼핑백도 참 예뻐요. 제가 만든 이름 더나함, 더불어 나눔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선물하시기도 너무나 좋고 예쁘고 이 사양 벌꿀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네요. 벌꿀 한 병에 2.4kg인데 이것도 1+1 2병 보내드립니다. 선물 포장 박스 같이 넣어서 보내드리니까요. 이것도 선물하시기에 참 좋고요. 설 선물 기획전이 끝나고 나면 안진걸 소장이 운영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홍길동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서민들한테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홍길동은행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상생의 의미를 한번 실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주문하기 불편하신 분이나 대량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문하시면 됩니다. 1551-3158 전화 주문하시면 친절하게 또 할인 혜택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많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월 28일 수요일 백운계 정치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아름다운 댓글창을 어지럽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제가 며칠간 유심히 지켜봤는데요. 상당히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글들이 많습니다. 당 내 문제를 가지고 갈라치기 하려는 자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은데요. 백운기의 정치 1번지는 그런 마당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주 아름답게 서로 인사 나누고 자신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 그러는 댓글창 제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서 세계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하고 싶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며칠 전부터 아주 어지럽히는 글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관찰을 해보면 좀 조직적이다, 의도적이다.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차단을 제가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뭐 제 욕을 하고 그러는 거는 아무런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차단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아름다운 것은 지켜야 되니까요. 여러분들도 서로 협조해 주시고
우리 자랑스러운 댓글창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BS 이정주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이야기 해도 되나요? 이제 다음 주부터 못 나오는데 회사에서 못 나오게 했다고? 예,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조직에서 그러는 거니까 또 기회가 되는 대로. 네, 저희가 영업금지 조항이 있어서 원래.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민주화의 거목 이해찬 전 총리에 대한 기관 사회장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찾아와서 조문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오는 것 흔치 않은 일이죠. 그만큼 이해찬 총리가 우리 민주화를 위해서 남긴 발자취가 크고 단순히 개인적인 것을 떠나서 그런 것을 추모하고 또 기억하고 그러기 위해서 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에게 무궁화 훈장을 추서하기도 했는데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찾아와서 조문하는 모습부터 먼저 보시죠. 유시민 작가가 참 큰 슬픔 어찌할 바 모르는 모습을 보았는데 장윤미 대변인님 유시민 작가가 이해찬 전 총리 국회의원 시절에 첫 보좌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보좌관이었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보좌진이 이렇게 그 보좌 경험으로 이 경험치를 축적해서 이 원내로 들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어떻게 보면 후배를 양성하는 차원도 있고 그것을 이해찬 전 총리가 했었던 것이고 또 이해찬 전 총리의 제가 회고록을 이제 몇 년 전에 읽었었는데 그 회고록의 부제가 또 기억에 남습니다. 꿈이 모여 역사로라는 건데 본인이 이 학생운동에 투신하게 된 경위가 학교가 다 이제 문이 닫히니까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아버지가 아니 학생들이 이런 시국에 데모라도 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올바르게 서겠느냐라는 말에 바로 이제 다시 이제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민주화의 길을 걸었던 부분인데 정말 그 유훈을 뭐 유시민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을 또 넘어서서 민주 진영을 넘어서서 모든 대한민국 시민들이 좀 받들 그런 뜻이다. 뭔가 저 마지막으로 이제 이해찬 전 총리가 하셨던 이야기 중에 자기가 독재랑도 싸워봤고 군부랑도 싸워봤는데 정말 윤석열 정권 그 친위 쿠데타 가짠다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울림이 크게 지금도 남는 것 같고 더 오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그 유훈을 또 새기는 것이 저희 남은 사람들의 몫인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이 살다 보면 특히 정치권에 몸을 담고 있다 보면 이렇게 권력의 향방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뜻을 굽히고 변절하고 그러는 경우가 왕왕 있죠. 우리가 또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때 몸담았던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사들도 있고요. 또 최근에 몇몇 정치인들 떠오르는데 이해찬 전 총리는 그야말로 대학 시절부터 딱 민주화에 몸을 바친 이후로 한 번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오늘날 우리에게 더 큰 울림을 주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신인규 대표. 저도 사실 뭐 정치인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의 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일단 사람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사상이 있어야 되고 사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연에 있어서는 서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사의 면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님은 정말 민주당의 역사로 우리가 표현해도 될 만큼 정말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늘 정말 시대와 동행하고 시대 정신을 아주 정확하게 읽어온 정치인 아니냐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후배들을 좀 키워내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을 마지막까지도 이렇게 하신 부분도 정말 높이 평가를 해야 될 것이고 특히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목숨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 민주평통의 수석 부의장의 자격으로 또 공직을 수행하면서 마지막까지 모든 열정을 정말 국가 발전을 위해서 쏟아내셨다는 것은 정말 크게 역사의 길이 남을 부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정주 기자님은 빈소 취재 가봤습니까? 아, 빈소는 어제 잠시 그 민주당 이제 그 사회장 시작하는 날 어제 오후에 잠깐 갔었는데, 예. 그 이제 진보 쪽 이제 언론들은 카메라는 이제 24시간 대기를 좀 시켜놨고 어제 첫날이라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오시기 전 그때까지는 이제 지인분들하고 원래 상주분들 이런 분들 오셨더라고요. 근데 이해찬 전 대표, 전 총리는 특히나 민주당에서는 킹메이커이기도 하지만 민주당의 사실상 그 정신적 지주였죠. 역대 4명의 모든 대통령이 사실상 이해찬 전 총리와 함께 선대위에서 그 전략을 거쳐갔고 저는 무엇보다도 이분이 남기신 어록 중에 민주화 운동이 사실 독립운동하고 조금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바깥에서 핍박을 받다 보니까.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어려울 때는 쉬면 된다. 그러니까 어려울 때 쉬지 않고 계속 하다 보면 사람이 포기를 하게 된대요. 포기하면 좌절하게 되고 좌절하면 변절한다. 그래서 어려우면 좀 쉬어가라. 괜찮다. 이러면서 좀 장기전, 외부의 핍박이 있을 때는 장기전으로 우리가 스스로를 컨트롤하면서 스스로에게 여지를 좀 주면서 나가자. 이게 정말 그 민주의 산 증인이자 반독재 운동을 했던 그런 전략통이자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 정치인으로서 여러 사람에게 가르침을 줬던 그런 부분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많은 정치권 인사들 찾아와서 조문하는데 또 제가 상당히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은 사모님의 태도였습니다. 아주 의연한 자세로 정말 갑자기 그것도 베트남에 공무 수행을 하러 가서 그런 일을 당했으니까 너무나 놀라셨을 텐데도 의연한 자세로 사람들을 맞는 모습이 참 남달라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모님께서 그렇게 만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몸이 좀 가기 전부터 감기 몸살 기운도 있고 안 좋고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멀리 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만류했는데도 이게 공무고 또 오래전에 약속이 잡힌 거라서 안 되겠다. 안 된다. 그래서 가셨다는 거죠. 근데 가자마자 이제 상태가 안 좋아서 급히 취소하고 돌아오려고 하는 순간 차에서 의식을 잃으셨고 그리고 이제 병원으로 옮겨서 수술을 했는데도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찬 전 총리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곧바로 조정식 정무특보를 베트남에 보냈지요. 조정식 특보가 돌아와서 기자들에게 거간의 사정을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이해찬 수석 부의장께서는 1월 22일 출발하시기 전에 감기 몸살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께서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번 출장은 가지 마시라고 만류하셨는데 이 부의장께서 해외 평통 조직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일정이니 가야 한다고 하시며 공항 출장길에 나서셨고 18시 50분 호치민행 항공기에 탑승하셨습니다. 평소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하셨던 이해찬 전 총리께서는
마지막까지 공무 수행을 위해 몸을 불사르시다가 순직하셨습니다. 퍼블릭 마인드를 평소부터 강조하셨다. 공무 아니냐. 이거는 약속이 돼 있는 국가 간의 그런 행사고 그러니 가야 한다. 본인도 몸이 안 좋으니까 참 움직이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이렇게 퍼블릭 마인드를 많이 강조했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평생을 정말 공적인 자세로 살아오신 분이라는 건 이론의 여지가 없고 본인을 앞세우기보다는 정말 대한민국을 먼저 생각하고 또 항상 선당후사하는 모습으로 지표가 되는 그런 민주당으로서는 어르신이었던 부분을 좀 부인할 수가 없고 또 가셨던 마지막 길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 이해찬, 정치인 이해찬의 하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남기고 가셨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몸이 불편하고 또 이제 편찮으시고 감기 몸살 기운이 있으니까 만류하고 그럼 이번에는 좀 쉬시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제 권유도 해드렸지만 어쨌든 이건 공무이고 일정이 정해진 부분이 있고 또 이제 민중평통과 관련한 어떤 행사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전에 준비된 부분이 있었을 테니까 본인 한 사람을 위해서 그것이 다 지체되거나 아니면 좀 수년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만 생각하면 사실 이 출국 비행기에 몸을 싣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이해찬이라는 정치인의 또 마지막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슬픔 속에 이해찬 전 총리를 떠나보내고 있는데 참 저는 그 극우 유튜버들의 행태를 보면 이제는 그 분노를 넘어서서 참 본질적인 회의가 들어요. 저게 인간인가? 아무리 서로 적대적으로 비난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래도 신은규 대표님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과 뭐 짐승의 차이 내지는 뭐 사람과 괴물의 차이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부르기도 하는데 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그 선을 넘는 지금 행동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회적 문제 아니냐라고 볼 정도로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참 우리가 사람은 다 한 번 태어나서 다 한 번 똑같이 죽는 거고 똑같은 생명 딱 하나씩 우리가 공이 부여받은 그런 섭리 속에서 사는 것인데 저는 뭐 정치적 공격 내지는 정치적 비방도 어떤 죽음의 앞에서 또 이런 장례를 치르는 상황 속에서는 좀 정신 좀 차리고 좀 자제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는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극단적인 용어를 써도 오히려 더 본인들만 더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글을 올려주시는데요. 정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해찬과 반드시 어떤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게 있지 않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들으려고 그 사람한테. 그게 참 미스테리. 뭐 차기 후계자를 들으러 간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분이 하필이면 왜 동남아 갔을 때 그렇게 위독하게 됐는지 그것도 좀 이상해요. 뭔가 위독해질 어떤 사유가 생긴 거니까. 부정선거 관련 제1의 비밀 보유자는 이해찬이다. 이해찬이 베트남에서 숨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 연관관계가 있지 않을까. 180석을 확보를 했는데도 싸한 분위기였다. 특히 이해찬의 경우는 아주 인상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이해찬이가 김대중 임기 말에 전자개표기를 들어왔다. 스카이델리의 이 보도가 유명하고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폐악질을 일삼은 게 바로 이해찬이고. 저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세이브 코리아 그리고 계엄 도중에도 뭐 윤어게인, 트럼프, 뭐 트왕제 이런 거 외쳤던 사람인데요. 다시 이제 또 제1야당인 그 국민의힘이 아직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른바 이제 소위 시체말로 유튜브 코인팔이 이제 시작한 거죠. 다시 선거 앞두고 있고 본인들 지지자들 결집시켜서 본인들은 장사하고 빠지겠다는 건데 저도 저기를 좀 취재해봤는데 방금 스카이데일리 저거 막 인용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뭐 주한미군이 오키나와로 압송했네부터 중국인들 말도 안 되는 소리 해가지고 지금 사실 그 기사는 가짜뉴스 판명이 났어요. 애당초. 회사도 지금 없어지게 생겼거든요. 없어졌거나 없어지는데 저런 걸 아직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해찬이라는 민주화의 이제 거목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죽음으로 지금 장사를 하는 거죠, 사실. 이 참 보수 진영이 일어서려면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왜 저렇게 합니까? 지금 어제 보니까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어지럽히는데 조회수가 50만, 30만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또 찾아서 듣는 자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돈 바라고 저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게 사실 이제 돈이 본질이죠. 그러니까 참 인간으로 우리가 취급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의 생명보다도 이제 돈을 더 본인들이 우선적인 가치를 두고 이제 저런 아주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건데 사실 저게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도 비판해야 되지만 사실 저 말 듣고 싶은 사람이 가서 또 보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것처럼 이게 전형적인 본질로 보면은 반정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걸 가지고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확대해가는, 그러니까 정치를 망가뜨리는 주범들인 겁니다. 사실 우리 사회를 붕괴시키고 있다라고 봐도 저는 뭐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는 구속되어 있지만 윤석열의 DNA를 같이 보유하고 있는 제2, 제3의 윤석열들이 저렇게 유튜브 시장 내지는 뭐 정치권 이런 데에 포진을 해가지고 본인들의 그 반정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 아니냐. 전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단해야 될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예, 정말 아무리 그래도 죽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 극우뿐만 아니라 정말 못된 유튜버들 5.18 세월호 이태원 참사 이런 것들을 막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러면서 돈벌이 하려고 하고 그러는 거 보면 저런 자들하고 어떻게 같이 공동체라고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냥 자정 기능을 통해서 뭐 이렇게 사라지게 하고 그렇게 할 단계가 좀 지난 것 같아요. 저희도 지금 참 말도 안 되는 글들을 올리는 사람들 오늘부터 좀 강력하게 차단하려고 하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렇게 그 공동체를 해치는 그 짓을 하는 사람들은 좀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언론중재법 등등에도 이제 유튜브는 완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건 수단으로 한 거지 본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거의 도구화하고 수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한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될 부분이 있고 타인의 죽음이 그게 진영의 문제를 떠나서 사람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최소한의 존엄성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본인이 그런 인식이 결여돼 있으면 그걸 당하는 건 다음 순서는 본인이 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없이 아주 단시한적으로 비방을 넘어 비난을 넘어서 혐오를 조장하고 거짓을 이렇게 퍼뜨리는 거 무슨 개표기를 들여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부정선거가 지금 만연해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 사법부가 너무나 많이 너무나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시를 본 적이 있어요. 뭐까지 보냐면 종이에 흰색 이게 다르다고 하니까 교체됐다고 하고 완전히 가리를 했다라고 하니까 흰색의 왜냐하면 흰색도 노래끼리한 흰색이 있고 완전 투명한 흰색이 있고 이걸 다 대조를 해요. 업체가 두 군데에서 종이를 공급합니다. 그 업체의 종이까지 다 추적을 하고 이게 어느 정도나 굽혀지는지 이런 걸 다 중량 이런 걸 비교까지 해가지고 객관적인 결과에 도출해도 아니다. 거기에 이해찬이 있다. 그런 고인의 죽음을 모독하고 훼손하고 이거 가만히 두는 게 맞습니까? 이건 진짜 시민들이 응징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저는 흐름 자체가 놔둘 수 없는 흐름인 게 과거 같으면 저런 소위 말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정말 인간 같지 않은 발언을 과거에도 전 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발언을 하면 본인이 창피를 당하고 사회에서 정리가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저런 발언을 더 튀게 하고 더 열심히 할수록 인간 같지 않은 발언을 더 할수록 지금 돈을 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결합이 되면 이제 제어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가고 그 해악은 이제 우리 공동체가 다 n분의 1로 이제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는 이제 이런 상황까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건 이제 표현의 자유의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고 이걸 가지고도 많은 분들이 또 프레임을 바꿔가지고
아, 왜 사전 검열하냐라고 하는데 사전 검열은 미리 표현을 못하게 막는 걸 검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저거는 표현에 대한 행위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그 부분을 상당히 좀 방관했던 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서 저런 짓으로 이익을 걷는 것도 당연히 막아야 되지만은 처벌을 받고 벌을 받아서 못하게 만들어야 된다. 전 이건 윤석열이 뿌려놓고 남겨놓고 간 저는 독극물의 씨앗 아니냐. 저 그렇게 봅니다. 예. 그 나치 옹호하고 그러면은 독일에서는 처벌하고 그런 법이 있잖아요. 죽을 때까지 거기는 죽을 때까지 쫓아가서 처벌합니다. 예. 청산을 제대로 하는 것이죠.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독극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독약을 우리 자녀나 우리 가족이 마시는데 방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 독극물 뺏어야죠. 못 먹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후 2시 10분입니다. 이정주 기자님, 오늘 재판도 중계한다고 하죠? 예, 오늘 중계하고요. 원래 그 재판 중계를 그 전에 헌법에 보면 재판 공개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동안 뭐 보안 문제, 뭐 개인정보 문제 이런 걸로 재판을 비공개로 처리했었죠. 근데 이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고 그 위원회에서 요청하면서 이번에 특검부터 좀 적용이 됐는데요. 김건희 씨는 모든 국민들의 좀 관심사가 거기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 V0. 네, 지금 윤석열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알고 있죠. 아바타였다. 김건희의 지시대로 했다. 그렇게 지금 아바타로 활동한 예, 윤석열조차도 2월 달에 선거 앞두고 사형이 구형되는데 김건희는 오늘 이제 선고가 되는 거라서 15년. 저는 그 이상 나와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오늘 김건희에 대해서는 세 가지 죄목으로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1년 그리고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8억 1,144만 원 이게 구형이 됐고요. 여론조사 관련 명태균 수수 혐의에는 징역 4년에 추징금 1억 3,720만 원입니다. 특검이 수사를 끝내고 이런 내용들을 발표를 했는데 박상진 특검보 발표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시가 6,220만 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를 비롯하여 피고인 김건희가 수수 후 교환한 샤넬 구두 1개 및 샤넬 가방 3개를 이미 제출받아 이를 압수하여 예. 그런데 오늘 그 재판에서 저는 궁금한 게 형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중관 부장판사가 보여줬듯이 뭐 15년 구형에도 23년 이렇게 내릴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소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못하죠. 예, 불구분리 원칙이라고 해서 판사는 원래는 예전에는 막 증거도 다 처음부터 보고 그랬는데 그 공소장만 처음엔 볼 수 있게 되고 부동의한 기록은 아예 판사가 처음부터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부동의한 기록에 이 증인들이 나오면서 탄핵 기회를 부여받으면서 그 증거가 다 현출되는 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판사는 기본적으로 공소장에 있는 사실과 관련해서만 판단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이거 봤는데 A라는 공소장 혐의 사실만 있는데 B라는 범죄가 있네 라고 했을 때 그 B라는 다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고 다만 이 A라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적용 법조에 대해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죄명을 인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지금 통일교 금품 수수라든지 여러 가지 보면은 드러난 것은 김건희가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도 저는 제일로 참 가증스러운 게 목걸이가 발견됐을 때 그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조품 샀다. 그래가지고 그 모조품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발견된 게 그것도 김진우 장모 집인가? 모조품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봤을 때, 모조품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진품을 줬다는 증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이걸 모조품이라고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모조품을 준비해서 숨겨놓는, 세상에 이런 짓까지 저질렀던 자 아닙니까? 그리고 또 자기 시중 들던 유경화 행정관한테는 야 그거 저기서 이렇게 했다고 좀 이야기를 해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걸 증거인멸 교사라고 하죠, 신인규 대표님. 그러니까 증거인멸 교사는 본범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증거인멸 교사에 해당도 되고, 사실상 수사 방해죠. 수사를 혼선을 빠뜨리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한 건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특가법상에는 이제 뇌물이 이제 수뢰한 액수에 따라서 이제 가중 여부가 되기 때문에 그 액수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저런 식의 머리를 쓰고 아마 법률적인 조언을 받고 이제 움직였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김건희의 악랄함이야 여기서 제가 더 얘기할 필요는 없을 만큼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건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 특검이 기소한 내용도 상당히 솜방망입니다. 저게 지금 알선수재로 한 것도 사실 저거는 뇌물까지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알선수재라는 거는 받은 사람만 처벌을 받는 거고 형량도 뇌물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혐의 자체를 너무 적용을 싸게 끊어준 것이고, 정치자금법에 대한 위반 부분도 정치자금법 위반해가지고 여론조사 돌려서 김건희가 뭘 했습니까? 선거에 개입하고 경선에 개입해가지고 본인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파괴한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거기까지 정당에 대한 업무방해라든지 내지는 그 정당법의 위반 그 처벌 조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적용 안 하고서 그냥 김건희는 정치자금법 위반한 거야, 이래놓고서 그냥 끊어버리니까는, 저는 뭐 이번에 15년 구형을 했습니다마는 전 최고 형량으로 저는 구형량보다 더 센 선고형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앞으로 제2종합특검이 출범이 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혐의에 대해서 가장 중한 혐의로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해야지, 저런 식의 솜방망이 형태로 끊어주는 것은 특검이 좀 반성할 부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되게 살인낫 같은 경우에는 범행에 쓰인 흉기라든지 이런 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증거가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라프 목걸이 같은 경우에는 줬다는 사람은 있는데 지금 김건희는 계속 받은 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인정하는 것은 인정하고 뭐 아직까지 못 찾은 것 같으면 부인하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도 그 그라프 목걸이가 나와야 유죄로 인정합니까? 아니면 줬다는 증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받은 것이 분명한데 못 찾았을 뿐이면은 받은 걸로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형사재판은 증거재판주의인데, 증거라는 거는 물증이 있고 인증이 있습니다. 사람도 증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증거로 채택해서 처벌하는 데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보통 뇌물이라는 것이 돈을 배달했다, 사과박스에 넣어서 전달했다. 근데 그 돈은 이미 다 쓰고 없어졌거든요. 그 돈을 확보한다라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이유는 그 돈을 운반한 운전기사라든지 아니면 줬다라고 주장하는 그 공범, 이제 증례자죠. 그런 사람들이 법정에서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가지고 판사가 이거는 믿을만하구나, 의심이 형성되는구나 라고 해서 신빙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걸 증거로 차용을 해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 목걸이의 진품 찾으면 더 좋죠. 근데 못 찾더라도 김건희를 뇌물로 충분히 처벌하고도 남는 그런 증거들이 확보돼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안개미소님, 오늘 김건희의 마스크를 벗길 수 있을까요? 그 뻔뻔한 얼굴 좀 꼭 보고 싶습니다. 달빛 검객님, 김건희 마스크 쓰고 나오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정 구속으로 징역 23년, 전 재산을 몰수하기 바랍니다. 달빛 검객님, 법정 구속은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건데요. 지금 김건희는 구속이 돼 있어요. 한덕수는 구속이 안 된 상태에서 재판받고 구속이 된 거고요. 구속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마스크 쓰고 나오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민얼굴을 아직 못 봤어요. 오늘 어떻게 됩니까? 장윤민 변호사님, 선고할 때 마스크 쓰고 나올 수 있나요? 마스크 장착하는 걸 이제 강제로 이 부분을 이제 장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요. 오히려 법원에 가면은 이제 마스크 쓰는 것을 좀 권장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은 있어서, 아마 본인이 계속 고집을 이제 피운다면 마스크를 쓴 채로 아마 선고를 듣게 될 것 같고, 아니면 이진관 부장처럼 이게 선고 생중계를 하더라도 이게 들었을 때 어떤 개인적인 인권 문제 때문에 한덕수 씨의 그 표정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거든요. 그냥 그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을 어떤 취재로 휘청거렸다, 뭐 어떤 표정을 지었다가 타전되는
되는 건데 아마 김건희 씨도 그런 식으로 이제 아주 그 생생한 본인의 입장이나 표정이나 상황을 확인하는 데는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마스크 벗는 걸 또 반대하는 분도 계시네요. 데빌린 혜영님, 마스크 벗으면 내 눈을 보호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근데 인정신문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재판장이 이제 인정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고인이 동일인인가를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스크 한번 내려보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인정신문이나 이제 증인이 왔을 때 증인은 판사도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동일성 식별을 위해서 이 신분증과 이제 마스크를 잠시 내리게 하고 얼굴을 대조하는 작업 등은 하고요.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첫 기일에 인정신문이라고 해서 이제 주민번호와 본적지 그리고 사는 주거지, 직업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절차는 이미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끝나고 아마 이제 선거 전에는 변동사항이 없는지를 묻는데 구속수감된 상황이라 뭐 주소가 변동되고 이럴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 절차는 사실상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지난번에 이중환 부장판사가 한덕수에 대해서 준엄하게 논고하고 강한 형량 내린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선고 형량을 두 분 변호사님께 한번 물어볼까요? 제가 한덕수 이 선고를 듣고 저희 방송에서 이걸 그 토픽으로 나눴던 게 많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앵커님이 25년 얘기가 나온다 해서 25년이 안 될 거다라고 제가 생각했고 제 주변에 많은 변호사들이 그랬는데 장윤미의 흑역사라고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통찰이 있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캐치를 못했구나. 그래서 지금 15년 구형이 됐는데 근데 저는 이게 이제 한덕수라는 국정 운영의 제2인자 이런 것 때문에 엄청 이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지금은 물론 영부인이었지만 이제 공직에는 없었고 이런 점을 하면 한 10년 이상 나오지 않을까. 10년 이상? 예, 전 생각합니다. 12년 이렇게 못하네요. 10년 이상이래. 신인규 변호사님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양형이라는 건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진관 재판장 사례는 구형량보다 더 나왔고요, 한덕수. 그리고 백대현 재판장은 엄정하게 하면서도 또 윤석열에 대해서는 10년을 5년으로 깎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판사의 마음이라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법대로 하자면 지금 김건희는 15년 구형량이 꽉 채워서 나와도 모자릅니다, 사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소 자체를 워낙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이건 특검의 문제를 우리가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럼 판사 입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최대치로 처벌을 내리는 것이 저는 가장 법리대로 지금 처벌하는 거 아니냐. 그럼 김건희에 대해서는 뭐 깎아주려고 한다면은 뭐 반성하고 있다, 뭐 전과가 있냐 없냐 이런 걸 가지고서 좀 봐줘야 될 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사실 반성하고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꼭 양형의 참작을 무조건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장이 아마 최고, 그러니까 15년에 저는 육박한 선고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앞으로 이제 있을 김건희에 대한 추가 기소와 추가 재판들이 줄줄이 이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특검이 가장 엄정한 처벌 조항으로 처벌을 해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봐주기식으로 공소장을 싸게 끊어줘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자, 장윤미 변호사님은 10년 이상, 네. 신인규 변호사님은 15년 꽉 채울 것 같다. 구형량에 근접할 것 같다. 우리 언론인 이정주 기자님의 예상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다음 주에 다 확인 들어갑니다. 바로. 저도 15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그 한덕수 재판을 이제 참조해 보면 제일 아쉬운 게 이번에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때는 자본시장법은 사실 이제 뭐 거의 확정이 됐어요. 이거 위반 확정이 됐는데 아까 신 변호사님 말씀대로 제일 아쉬운 게 그 통일교 관련해서 그리고 명태균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교 알선수재는 저는 이 두 개 원래 법리가 지금 못 밝혀서 그렇지 뇌물죄예요. 네, 원래는 뇌물죄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대가성 입증을 수사팀의 시간과 어떤 인력의 한계 때문에 못했을 뿐인데 현재 법리로 이제 알선수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11년, 4년에서 이제 15년으로 좀 구형이 된 것 같으니까 재판에서는 아까 불고불리 원칙대로 일단은 공소장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게 또 맞으니까 그래서 15년이 채워질 거다. 다만 알겠습니다. 향후에도 분명히 2차 특검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오늘 2시 선고를 들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오늘 김건희 재판에서 가장 주목하는 게 형량도 형량이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유죄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이미 검찰 아니라 뭐 별짓을 다 해도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점심시간 그 일부를 이용해서 차차차차차 오고 왔는데 그걸 뭐 그 검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가가지고 휴대폰 반납하고 예 그러시군요. 예 무혐의시구나. 아이고 제가 크게 잘못했네. 100% 우리가 잘못한 거네. 뭐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이자들을요 반드시 삶아야 됩니다. 저는 기회가 되는 대로 웬만하면 우리가 한번 나갔던 녹취는 다시 안 틀려고 하는데 이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이분은 계속 보여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길에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너 조상원이구나. 네가 그자구나. 여러분 좀 알아보시라고. 아, 그렇죠. 그 발표한 거 한번 다시 보십시다.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저런 자가 우리가 보고 너 조상원이구나 그러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니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 그냥 결정된 거 내가 그 자리에서 발표하라고 그러니까 발표한 죄밖에 없다라고 할 수도 있죠. 아니라면 아니라고 해야죠. 그게 공직자라니까요. 물론 차장이니까 지휘하고 그렇게 했고 뭐 그렇게 변명할 수도 없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이거 발표 못한다. 나 검사 그만두겠다. 그래야지요. 왜? 자기가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검사니까 그리고 선서를 한 검사니까 불의와 타협하지 않아야 되니까. 그런데 그걸 해놓고 여러 개 다 살펴봤는데 이건 도저히 혐의 사실이 없어서 무혐의로 결정했습니다. 이거를 결과라고 국민 앞에 내놓아요? 저런 것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그래서 특검을 해야 됐던 거고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증거를 다 찾아내서 기소를 한 겁니다. 김형근 특검보 발표 들어보시죠. 법 밖에서 처벌을 피해왔던 김건희와 이준수의 공모 사실을 새로이 밝혀 이들을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아닌 김건희를 찾아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청탁하고 역사책에서나 볼 법한 현대판 매감 매직을 일삼고 정말 저 부분은 반드시 이번에 법원의 판단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유죄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고 그와 관련된 자들을 다 찾아내고 근데 이제 그런 짓을 저질렀던 자들은 2차 특검에서 밝혀내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재판에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워요. 지금 장유민 변호사님 일단 여러 가지 막 돈도 받고 금고부기도 받고 목걸이도 받고 이런 게 이제 뇌물이냐 아니냐라고 네. 하는 건데 일단 이 신분이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이 아니고 알선수재나 뭐 이런 걸로 적용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저런 여자를 만나게 될 거라고 상상을 못해서 그렇지 그렇죠. 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그러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보다 더 위세가 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가 줄이다 힘이다라고 생각하고 김건희처럼 달라붙는 일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차제에 이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지위를 부여해서 이런 권한을 행사하고 그러면 뇌물로 처단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형법의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보면 공무원이라고 이제 신분범위라는 걸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이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에 만약에
정말 실제 권한이 있는데 법률적으로 만약에 혼인관계를 단절시키거나 했을 때는 그럼 처벌에서 빠져나가는 건 아닌지. 그래서 이제 판례로 최성원 씨가 사실 뇌물죄 공무원 아닌데도 다 유죄 받았던 게 이게 공동체 개념으로 이 법리를 다 축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부라는 건 경제 공동체라는 건 아주 흔들림 없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고, 최서원 씨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실 같이 이 어쨌든 자금을 쓰는 그런 관계였다는 게 증거로 확보가 되니까 그 당시 이제 윤석열 검사가 이 부분도 경제 공동체가 꼭 법률상 부부가 아니어도 확대될 수 있다라고 법리가 또 구축이 된 거고, 그런 점을 생각하면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뇌물죄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아쉬움이 남지만, 이제 법조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희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성 여건이 달라요. 알선수재는 민간인이 뭔가 청탁을, 공무원이 하는 업무 직무를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처럼 해서 돈을 가져가는 구조이고, 뇌물이란 건 형이 훨씬 높은 대신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더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업무 처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뒷돈을 받아가지고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관계를 이제 형성했을 때 처벌하는 거라 무게가 다른데, 김건희는 여기 사이에 있거나 최소한 뇌물에 굉장히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점이 어떻게 재판에는 반영되느냐. 판사가 아까 말씀드린 불구분리 때문에 알선수재를 뇌물죄로까지 의율할 수는 없지만 그 비난 가능성을 따져서 형량에는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거의 뇌물죄에 준하게 나올 거라는 게 또 전망이기도 하고요. 이를테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성범죄의 목적으로 막 문을 이렇게 흔들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성범죄에 착수해 있었으니까 강간 미수로 해야 된다라고 엄청 여론이 그랬지만 법이 그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주거 침입으로 의율하되 대신 거의 강간 미수에 준하는 1년 실형이 나왔었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식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뭐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뭐 배우자에 대한 법적 지위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있는데, 지금 법 체계에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뇌물죄로. 당연하죠. 아까 우리 장유미 변호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은 그럼 어떻게 최순실을 뇌물로 처벌했습니까? 그때 경제 공동체라는 말을 한 자가 윤석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경제 공동체로 묶어서 최순실 너도 공범이야라고 해서 공무원만 저지를 수 있는 뇌물죄에 신분을 득하도록 만드는, 우리 형법의 총론에 나오는 공범과 신분의 법리에 따라 최순실 너도 뇌물이야라고 해서 처벌을 한 거고, 지금 최순실 수감되어 있습니다. 국정농단범 중에 유일하게 지금 깜빵 안에서 살고 있는데, 과거에도 생각해 보시면 김태정 검찰총장 그 배우자 뭐 연정희 씨 뭐 해서 뭐 밍크 코트 받았니 뭐 했니 해서 그때 최초로 도입된 게 특별검사 제도입니다. 그 부인들, 검찰총장의 부인들이 받으니까 다 뇌물로 본 거거든요. 그걸 이제 최초로 성립한 게 이제 그 윤석열 특별검사가 경제공동체라는 법리를 만들어낸 건데, 지금 이 윤석열과 김건희의 관계는 경제공동체, 지갑만 같이 쓰는 사이가 아니라 숟가락도 같이 쓰는 사이거든요. 같이 살지 않습니까? 이거는 권력공동체고 부부공동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 몸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박근혜 최순실 법리보다 이거 훨씬 더 경제공동체 그 이상의 법리를 갖다가 붙여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 안 한 것이다 라는 걸 제가 아까 지적한 것이고, 무엇보다 그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오늘 유죄가 나오면 이제는 그때 당시 덮어줬던 검사들, 그러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그 최재현 특수이부장까지 이 사람들은 김건희랑 사후 공범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범죄를 다 덮어준 사람들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저는 주가 조작 범행에는 공모한 건 아니지만은 사후적으로 그 범죄들을 다 덮어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수직무유기에 의해서 전 이 사람들은 사후 공범의 지위로 놓고 저는 엄단하는 처벌을 전 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2차 특검부터는요, 이 검찰 라인들이 김건희를 덮어준 거, 사실상 한 편으로서 이렇게 기능을 해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후 공범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서라도 저는 가장 엄단을 해서 이 뿌리를 뽑아야 될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지금 뭐 어떻게 이 죄가 덮어졌고 그랬는지 우리 국민들이 모르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걸 덮어준 검찰 그냥 두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참담한 게 신 변호사님 말대로 검사들이 가장 그 권력기관에 압력받으면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2% 조용합니다. 예. 다른 대장동 항소 폭대 그 난리치고 뭐 조금만 뭐 나오면 뭐 전국 법원장 회의 열리고 판검사들 난리 나거든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가들 제가 현직 검사 중에 단 한 명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리고 특히 이거는 2020년 이제 처음에 고발된 다음에 도이치모터스 4년 3개월 만에 그때 이제 수사 결론 내려요. 근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아니 뇌물죄 사실상 자본시장법 위반 피의자를 제3의 장소에서 황제 수사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 수사하면서 더 어이가 없는 거는 명품백 수사 거의 다 끼워 넣어요. 예. 그러니까 그 수사 자체도 문제지만 그 수사하면서 간 김에 이것도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뇌물수수 의혹을 거의 다 끼워 넣어가지고 그 한 번에 퉁칩니까? 이거 역사상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게 이제 검찰 정권의 민낯인데 역대 정치인들 또는 영부인들이 이렇게 했잖아요. 벌써 탄핵당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 당시 대통령이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검찰 라인이죠. 그러니까 검찰 정권이었고 윤석열이 우리 형님이다. 윤석열이 우리의 지인이다. 우리는 진짜 우리가 사실 한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검찰 동일체로 그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서 사실 검찰이 과거 신고만큼 엄청난 폐악질을 했거든요. 이거는 2차 특검에서 반드시 발본색원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항렬님이요. 양평고속도로 변경도 있고 마약 사건도 있고 부동산 투기도 있고 잔고 증명 위조도 있고 정치에 관한 국정농단 죄가 많아서 무기징역이 답이다 그러셨는데 예, 이번에 이 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1심 선고 15년이라고 하더라도 또 다른 재판들이 줄줄이 있고 저는 무엇보다도 내란 관여 부분을 2차 특검은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차 이 내란 특검이 아쉬운 부분이 참 많은데 저는 그중에서 가장 아쉬운 게 김건희 부분을 덮어줘 버린 겁니다. 김건희 내란 관여 안 했다라고 봐줘 버린 겁니다. 그랬을까요? 이제 그 내란 특검이 논리를 구성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김건희는 계엄을 원치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나중에 화를 냈다. 그래서 뭐 관여하지 않았다. 그리고 김건희 죄 때문에 우리는 김건희가 저지른 죄 그리고 윤석열이 저지른 죄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내란을 일으킨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장기 집권과 독재의 야욕 때문에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논리를 구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스킵한 것 같아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저는 반드시 김건희와 윤석열의 죄를 덮기 위한 부분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보고 증언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적인 문제였다고 경찰청장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을 덮으면 안 되지요. 그래야 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2차 특검에서는 반드시 김건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내란에 관여되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국민들의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건희가 지금 국정농단 이제 오늘 거의 다 판결이 나올 텐데 그렇게 치면 내란 수괴를 하수인으로 부린 김건희 아닙니까? 그럼 내란 수수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란 수괴죠, 수괴. 예, 그래서 저는 김건희에 대해서도 당연히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건 마땅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노상원 같은 사람은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도 지금 주요 임무 수행을 해가지고 징역 30년인가요? 즉 구형을 받은 상태 아닙니까? 최소 30년 내지는 내란 수수괴로 정말 김건희는 내란 범죄에 있어서는 윤석열보다 더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의 논리로 따지면은 윤석열한테 사형 구형했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한 형량은 어디를 구형해야 되는지가 아주 명확하게 지금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덮어줍니까, 그거를? 그럼요. 오늘 김건희 재판이 끝나고 나서 또 주목할 만한 선고가 2개 있습니다. 바로 권성동은 통일교로부터 1억 원 받은 혐의 아닙니까? 이게 있고 이게 4시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3시에 이제 김건희와 권성동에게 이렇게 금품을 건네준 세계 통일교 2인자 윤영호 세계본부장 선고 공판이 열리는데 대체로 뭐 권투샵 같은 거 보면은 오픈 게임 먼저 하고 메인 경기 하는데 이거는 본 게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게임을 하는군요. 윤영호가 정치자금법으로 징역 2년,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에서 모두 4년. 그 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4년 구형받았고 권성동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만 징역 4년, 추징금 1억 원 이렇게 지금 구형이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것도 한번 전망해 보시죠. 장유미
네. 변호사님 어떻게 나올까요? 이게- 윤영호, 권성동. 이게 순서가 김건희, 윤영호인 건 이제 윤영호 씨는 김건희 씨랑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김건희는 그라프 목걸이 하나와 샤넬백 2개를 받았다는 혐의가 이제 혐의 중에 하나로 있고 그걸 줬다는 게 지금 윤영호 씨거든요. 그리고 윤영호 씨는 샤넬 가방과 관련해서는 김건희가 이 공판 과정에서 어떤 자세로 임했냐면 받은 적도 없다라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샤넬 매장 가서 신발 하나랑 가방 3개인가로 바꿔갑니다. 영상통화까지 하면서 이렇게 뚝 둘러보면서 유경혁 행정관이 이 김건희 때문에 교환을 해갔다고 얘기를 하고 샤넬 매장 직원도 마찬가지로 얘기를 하고 이 부인할 수가 없어요. 둘이 주고받은 사실은 거의 굳어졌는데 거기에 임하는 태도와 관련해서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처음에는 받은 적이 없다. 그라프 목걸이도 건진의 이 법당에선가 나왔습니다. 압수수색물로 나왔고 진품 대조까지 해가지고 진품으로 나왔는데 받은 적이 없다. 건진은 갖다 줬다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 대단히 나쁩니다. 물론 윤영호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어떤 영달보다는 이제 통일교 어떤 그 청탁을 위해서 했다라는 점이 가만히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정교 분리의 원칙이란 건 헌법상 기본 대전제예요. 그걸 뒤흔들었다는 점에서는 유죄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규결이다. 그리고 거의 저는 3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윤영호 씨. 3년 이상. 네. 권성동은요? 권성동 이제 의원은 1억 딱 받은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거 절대로 안 받았다고 지금도 그러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형량에는 가중 요소로 참작될 수밖에 없고 이 단건인 거를 비교했을 때 사형구형이 이제 다른 건과 이게 보면은 좀 높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적 지위와 책무 이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3년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전 지금 이제 4년 구형 나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선고형을 예상해 보는 건데 이것도 김건희 때랑 마찬가지예요. 너무 싸게 끊어준 거예요. 아니 그럼 통일교가 1억 뭐 권성동 이뻐서 차비 준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세뱃돈. 세뱃돈입니까? 아니 그런 돈을 받아서 물론 그것도 1억만 줬는지 더 줬는데도 1억밖에 못 밝혀냈는지도 의문이지만 그 1억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걸 주고 이제 권성동이를 길들여가지고 야 우리 통일교 말 들어 통일교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어떻게 보면 통일교의 홍보대사, 통일교의 하수인으로 이제 권성동이 쓴 거 아닙니까? 권성동이가 갖고 있는 공적인 권한과 책임을 통일교가 갖다 산 것이죠. 1억을 가지고. 그러면서 정당을 사유화하고 정당의 당원들 들여밀고 윤석열이 올리고 윤석열의 권한을 또 취득해가지고 그걸로 또 나쁜 짓 하고 그게 저기 캄보디아 저기 ODA 뭐 이런 것들까지 다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또 김건희는 또 캄보디아가 사진 찍고 서로 도와주고 해먹고 이거 그냥 다 공범들인 거예요. 사실은 올 공범. 근데 이걸 갖다가 정치자금법? 그냥 정치자금법을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않고 권성동이가 1억을 뒷돈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데 썼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이거 구형량도 좀 불쾌하고 전 빨리 이거 종합특검 들어가서 이거 다 뇌물입니다. 사실은 싹 다 해서 저는 평생 다 종신형 때려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권성동은 그 전에 재판을 받은 적이 있지요. 강원랜드 관련해가지고 취업 청탁으로. 그래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권성동 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권듀윌 뭐 이런 별칭도 있죠. 권듀윌이라고. 권듀윌. 별칭이 있었죠. 별칭이. 근데 그때도 구속은 됐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던가 그랬던 걸로 그랬어요. 기억합니다. 그 되게 이례적이거든요. 예. 구속 기소가 됐는데 무죄 받긴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그때는 윤석열 때 아니었나요? 문재인 때 기소가 됐고, 그러니까 윤석열 근데 검찰에 있었죠. 중앙지검장에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무죄가 됐는데 이번에는 피해 나가기 어렵겠죠. 어렵죠. 저는 이제 권성동 의원도 아까 이제 신 변호사 말씀대로 이 범죄를 부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분은 윤영호 전 그러니까 이 본부장은, 이 세계 본부장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살려고 중간에 증언을 틀었거든요. 원래 이제 통일교 2인자랑 갈등이 있었어요. 저희 취재해 보면. 본인도 이제 나름 잘 나간다고 정치권을 로비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갈등이 있다 보니까 자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윤석열, 권성동을 컨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조직에서 배신을 당했죠. 특검 수사 도중에.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특검에 그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많아요. 근데 권성동은 지금 뇌물 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는 끝까지 안 받았다고 하고 그리고 모든 지금 영상이나 정황이 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권성동이 받은 돈도 윤석열에 갔는지 캠프로 가는지 이것도 밝혀내야 돼요. 이거 자체도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이게 윤석열까지 이어지는 뇌물죄로 아까 신 변호사 말한 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권성동은 이번에는 본인이 독박 쏘고 가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거기서 끊기면. 근데 저는 권성동은 4년,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공소장에 나온 4년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특검한테 요 조항도 전 고민해봤는지를 묻고 싶어요. 이것도 좀 창의적 발상이 필요한 게 우리 형법에 보면 범죄단체 등의 조직죄가 있거든요. 예. 이것들 다 범죄단체 아닙니까? 아니 범단으로 이거 처리를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지금 개인 범죄로 해가지고 뭐 약간 뭐 알선수재니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이니 이게 아니라 이자들에 대해서는 저는 범죄단체 조직표를 그려서 우리 형법 114조에 나오는 이 범죄단체 조직죄로 이거 다 갖다가 엄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주 좋은 지적인데. 아니 이런 좀 창의적 발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댓글 계속 올라와요. 신인규 변호사님 특검 가면 안 되나요? 강추합니다. 맞게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갈 자리는 아니고. 이창근님 재밌는 글 주셨네. 내란 선동도 권성동. 공무원 시험 합격 권성동. 내란 선동도 권성동. 예. 오늘 재판을 하는 재판장은 우인성 부장판사입니다. 우인성 부장판사님, 이중관 부장판사 재판하는 거 잘 보셨죠? 국민들 눈높이 잘 생각해서 현명한 판결, 추상 같은 판결 내려주기를 기대합니다. 한 가지 더 짚어보죠. 장동혁이 이제 오늘 당무에 복귀한다고 하죠? 됩니다. 오늘 복귀하고 이제 내일 최고위원회를 여는데 한동훈 제명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금 분위기는 제명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복귀하기 전에 한 자락을 깔았거든요. 김종혁 전 최고위원을 탈당 권유라는 형식으로 징계를 했습니다. 탈당 권유는 뭐냐? 너 일주일 안으로 탈당해. 그렇지 않으면 자동 제명이야. 그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참 우스운 게 김종혁에 대해서 징계를 하면서 이 당이 내세운 논리입니다. 일단 김종혁 최고의 항변을 한번 듣고 이야기해보죠. 계몽령이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망상 아니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건 망상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그다음에 사이비 신도들이 우리 당에 들어온 것 이거 막아야 된다. 그리고 사이비 신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손에 왕자 쓰고 나온 분이 성경 읽고 기도한다니까 이해가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다 대통령의 종교활동 비하, 그다음에 종교에 대한 폄하, 예. 당대표에 대한 비난, 당원에 대한 모독 이런 이유로 지금 저를 징계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가처분이든 뭐 법적 조치 하실 겁니까? 저는 정치적 법적 대응을 할 겁니다. 예.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정치적 대응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주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이지원까지 몰락하게 된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가장 큰 책임은 장동혁 대표가 있겠죠. 자, 이제 그 대응을 한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윤리위가 이렇게 논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종혁이 이렇게 장동혁을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그러니까 당 대표는 기관이다 이거예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의 발언들은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탈당해서 자연인 자격으로 비평을 하라.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국힘당을 정당으로 보지도 않지만 그래도 지금 모양새를 갖추고 있으니까 뭔가 하더라도 모양새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인규 대표님, 당 대표가 기관이다. 그 기관을 비판했다. 당 대표가 뭐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약간 공산당 논리를 차용해서 당의 수령 독재 이제 거기에서 쓸 법한 말들을 지금 나열하고 있는데요. 이게 참 하나만 알고 하나를 모르는 참 어처구니 없는 논리 구성인 것이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얼마나 악마화했고 지금까지도 뭐 코스피 5천 올라가도 대통령은 한 게 없고 계속 비판만 하거든요. 저 논리를 제가 그대로 이식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자유의지의 총체로 지금 당대표니까 당 떠나서 비판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에선 야당이 없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의 총체로 대통령 뽑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걸 비판하려면 어떻게 한다? 당적을 떠나라. 그럼 국가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네. 해외 국적으로 어디 이민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한동훈 잡으려고 하니까 장동혁을
굉장히 그 수령독재처럼 표현을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야당 역할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궁색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저런 식의 참 민주주의의 미음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당을 운영하면서 저런 식의 거의 뭐 독재에 준하는 방식으로 지금 당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건 더 큰 고립과 전 더 큰 비판을 지금 자초하고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아, 그거 참 정확한 지적해 주셨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하신 걸로 해서 이 논리를 바꿔볼까요? 대통령은 국민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기관으로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국가에 해당한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으면 국적을 버리고 외국에 나가서 비평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야당 역할 못하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걸 재발등 찍는 거라고 하죠? 완전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뭐 김종혁 전 최고가 못할 말 한 건 아니고 뭐 못할 말 했다고 하더라도 의견 표명은 공당에서 당연히 허용되는 거죠. 이제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치의 어떤 현실에 기반해서 보면은 한동훈 전 장관 측, 한동훈 전 대표 측과 같이 가기는 이제는 아니라는 거를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은 채 계속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동훈 전 대표랑 같이 가면 한동훈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의힘의 외연이 넓어집니까? 아니요. 그러지 않을 텐데요. 내부 분열과 관련해가지고 가속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잦아들 거야? 아니요. 당원들은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같이 가면 안 된다고 징계는 정당했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대표가 좀 빌미를 준 측면도 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완전히 포착했다. 그래서 그릇된 글을 자신감을 갖고 장동혁 지도부가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뭐 이 윤리 결정문에서 개별적 억제, 일반적 억제 이런 표현도 나왔다고 그러는데 참 애들 쓴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 윤리 자체가 지금 장동혁 중심의 극우 정당으로 좀 가는 그 방향으로 잡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지난번에 단식하면서 뭐 박근혜가 사실 끝판왕으로 나왔잖아요. 이미 거기서 뭐 게임 끝난 겁니다. 사실 박근혜를 이제 등에 업고 친윤, 그러니까 이제 친윤을 벗어나야 되는데 친윤이 과거에 캠프가 어떻게 됐었냐면 MB 박근혜가 서로 원수였거든요. 근데 친윤 캠프는 거의 MB계였어요. 권성동, MB계 수장.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을 다시 버리고 지금 외피를 갈아 써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친박 태클을 타는 거예요. 지금 사실 그렇게 이제 뒷배를 하고 나오려고 하는 거죠. 지금 궁금한 게 과연 내일 한동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궁금한데 한동훈 당원 게시판은 사실 우리 이정주 기자님이 맨 먼저 특정으로 취재를 했던 기자입니다. 당원 게시판 그거를 맨 처음에 알게 된 건 어떻게 해서 알게 됐어요? 아, 이게 사실 이제 그 백운기 앵커님처럼 대기자들은 이거에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이, 참. 이게 정말 자잘한 기사거든요. 그 커뮤니티에서 요새는 커뮤니티가 발달돼서 DC 인사이드 뭐 이런 자잘한 기사로서 저도 이제 사실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누가 옆에서 하도 이걸 보라고 하길래 설마 한동훈 전 대표랑 가족들이 있었겠냐 하면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시작한 건데 그 주변에 이제 DC계열이나 이런 커뮤니티를 그 우파 쪽 커뮤니티를 보는 사람들이 저한테 주말에 한번 봐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죠. 시작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시 서범수 사무총장이었거든요.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토요일이에요, 토요일인. 이거 기사 끝내려고 그냥 총장님 이거 뭐 그때는 이제 저도 잘 몰랐으니까 이거 뭐 이런 약간 커뮤니티에서 헛소리 하는데 아니죠? 이거 한동훈 전 대표 뭐 가족들이 뭐 윤석열 욕하고 김건희 욕하는 거 개목줄 이런 거 아니죠? 이런 글 아니죠? 그러니까 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라고 이 세 글자를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게시판 관리자한테 또 전화를 했죠. 그때 이제 그 장땡땡 본부장이라고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아니 이거 아닌데 당에서 빨리 정리를 해주라 공식적으로 라인으로. 대답을 안 해줍니다. 네, 개인정보란 이유로. 요리조리 피해가는데 제가 사실 그때 기자의 촉이 왔죠. 아 이건 맞다. 이건 맞는 거다. 그래서 취재를 했더니 한동훈 전 대표 측은 지금도 명의 도용이 돼서 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논점 이탈이죠. 지금도 익명으로 나라님도 욕하는데 익명 게시판에서 김건희 윤석열 욕도 못하냐 뭐 그렇게 말도 못하냐 하세요. 해도 돼요. 익명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 근데 제 말은 뭐냐면 그러면 익명으로 그러면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A가 A 글을 써야 되는 거지. A가 B, C, D, E, F 거 갖다 쓰면 명의도용이잖아요. 여론 조작도 있죠. 네, 이게 변호사님 계시지만 명의도용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도 그런 얘기해요. 내가 명의를 허락해주면 도용이 아니다.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허락을 해줘도 명의도용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명의도용에 대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아직도 대답을 안 하는 거. 스스로 조금 이 논란을 자초한 측면도 있어요.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명의도용이면은 본인이 지금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측이. 그러면 그 도용당한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범인을 찾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것도 참 의아한 일이고, 전 이 사건의 본질을 저는 여론 조작이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여론 조작이면은 중요한 거는 누가 어떤 행위자가 그걸 했냐. 그러니까 가족이라고 뭉뚱그리는 게 아니라, 아니 저만 해도 가족이 한 60명 됩니다. 뭐 저희 외가 뭐 친가 다 하면. 그러니까 도대체 가족 중에 A, B, C, D 중에 누가 했냐라는 그 행위자를 찾아야 되는데, 아유 행위자 자꾸 묻지 마시고 그냥 우리들은 가족이 한 거니까 뭉치고 넘어갑시다. 그냥 송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갈 수가 없는 거고, 더 심각한 문제는요. 저 다운 게시판 아무도 안 보는데 뭐가 문제냐 이러거든요. 그걸 가지고 특정 언론사가요 매일 한동훈 띄우기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바깥으로 당시에. 빼죠. 글을 바깥으로 네, 뺍니다. 매일 바깥에서 유통시키고 재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광의의 정원유착, 이거는 뭔가 여론 조작의 냄새가 난다. 이게 지금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할 자신이 없으면 전 정계를 떠나는 것이, 본인 스스로 떠나는 것이 더 올바른 일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각에 달려 있는데 뭐 2월 8일 날 한동훈 토크 콘서트 한다고 뭐 이렇게 포스터를 냈더라고요. 잠실에서. 체육관에서. 잠실 실내체육관 그 정도 모이나요? 뭐 지난번에 모이는 거 보니까 1,500명 모였는데. 예. 그 포스터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아유 참. 아유. 나르시시즘이 좀 심한 것 같아요. 아유. 포스터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더 심한 것도 있어요. 이거 한번 봐보실래요? 아유. 둘이 같이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합동 콘서트. 네. 아니 뭐 날도 춥고. 예, 마지막에 여러분 눈을 더럽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2부에 아주 관심 있는 주제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2부도 많이 지켜봐 주세요. 민주당의 오기형 의원인데요. 민주당 코스피 5천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지금 주식과 관련해서 그 궁금한 게 우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이거 쫙 제가 한번 물어볼 테니까요. 2부도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부 함께 해주신 장윤미 대변인님, 신인규 정당 바로서기 대표님, 이정주 기자님, 다음 주에 또 뵙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주식시장 보고만 있어도 참 배가 부릅니다. 저야 뭐 주식 하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올라가니까. 어제는 매우 의미 있는 날이었습니다. 그동안 코스피가 5천을 뚫기는 했지만 5천 넘은 상태에서 마감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처음으로 5,084.85 5천을 넘겨서 딱 마감을 했고, 지금 천스닥 된 지 오래됐잖아요. 1,082.59 지금 봤더니 어제보다 더 올라갔어요. 코스피는 5,144.43이고 지금 현재 코스닥은 1,123.24. 야, 참 대단하죠.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올라가는데 무슨 요인이 있었을지, 앞으로는 얼마나 더 올라갈지, 이런 걸 지금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민주당의 코스피 5천 특위 위원장 오기영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요즘 좋으시죠? 아, 예. 요즘에 많은 분들이 좀 더 얼굴이 펴져서 저도 뵙기가 좀 좋습니다. 사실 오기영 의원님은 제가 이렇게 국회 들어오시기 전부터 친분이 있어서 이렇게 아는데, 기본적으로 워낙 진지하셔가지고 예. 잘 안 웃는 표정이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항상 매사에 신중하고 이래가지고 좀 웃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요즘에 이렇게 웃는 모습 보니까 참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몇 가지 처음에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예, 말씀하시죠. 코스피 5천 특위라고 하는 것을 당에서 언제 만들었어요? 코스피 5천이라는 단어는 대통령 선거 때 나왔던 겁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캠프에서 코스피 5천 시대위원회라고 해서 선대위 산하 조직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공약사항이니까. 예, 그때 이제 저고 지금 정무위 간사라고 계시는 강준희 의원님이 공동 위원장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그 상법 개정 추진하면서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를 다시 당에다 만듭시다라고 해서 만들면서 이제 그 뒤로 코스피 5천 특위가
쭉 회자가 됐었습니다. 그러면 출범이 언제예요, 정확하게? 그게 6월 한 초순 10일 전후였을 겁니다. 예. 그때 출범할 때 5천 특위라고 이제 했지만 예. 나름대로 어떻게 이제 좀 정해놓은 시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언제까지는 한번 5천을 달성하도록 해봐야 되겠다. 저희가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하면서는 코스피 5천은 5년 내에 임기 동안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5년 안에 하면 저희는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스피 예. 5천 특위를 잘 풀어가자. 예. 그리고 1차적으로 상법 개정하자. 이게 목표였던 거죠. 예. 그 전에 그 2024년도 가을에 제가 주식시장 활성화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단장이었고 예. 김남국 의원님께서 간사를 같이 해서 멤버들이 있었는데 이제 대선 시기에는 코스피 5천 시대 특별위원회라고 이름을 바꿔서 있었고 그다음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는 대선 조직이 이제 해산되니까 바로 주식시장 활성화 TF라는 이름으로서 잠시 한 일주일 활동하다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로 이름을 바꿔서 그대로 지금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천을 완전히 뚫어버렸지 않습니까? 이제는 예. 뭐 안착 단계가 5,100 이제 2,100, 5,200까지 갈 것 같은데 예. 언제쯤 이러다가 곧 5천 되겠네 하는 감이 왔을 거 아닙니까? 저희가 코스피 5천에 대해서 그 이름 무슨 근거로 5천 이야기하는 거냐 예. 질문들을 그 전에 많이 받았었습니다. 대선 때도 그렇고 대선 직후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 5천은 저희가 이런 논리로 말씀드립니다라고 하는 논리가 뭐냐면 PBR이었습니다. 그러니까 PBR이 주가에 대해서 비교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똑같으면 PBR이 1이 되는 거죠. 예. 그런데 2024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대한민국 코스피의 PBR이 0.9였습니다. 아. 그 당시에 신흥국 평균이 1.8보다 좀 높았습니다. 선진국 평균이 3.4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한민국이 OECD도 가입됐고 선진국이지만 그리고 자본시장 중에서도 채권시장은 이미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지만 주식시장만은 신흥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었고 신흥국의 2분의 1밖에 안 되는 PBR을 갖고 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된다면 적어도 신흥국 평균까지는 갈 거다.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주가를 한 2,650 정도가 내란 전에 평균이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더블링을 하면은 코스피 5천까지는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5년 동안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면서 뭔가 한번 가보자. 이게 이제 저희 코스피 5천의 담론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2025년도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가 그때 한 2,700 정도 됐습니다. 그 뒤로 1차 상법 개정을 저희가 추진했고 그 당시에 제가 표현이 이랬지 않습니까? 냉소, 국장 탈출은 지능순, 박스피. 대한민국 되겠어? 이런 냉소가 있었는데 1차 상법 개정을 하는 과정에서 호기심이 좀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저희가 주식시장 활성화 TF 할 때부터 상법 개정 추진했었고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했었지만 저희가 또 다시 재표결했었고 200석이 안 돼서 이제 부결되고 끝났지만 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대선 공약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달에는 서서히 상승을 했습니다. 6월 달에 1차 상법 개정하자고 저희 기자회견하고 코스피 특위 이제 발표하는 그 시점 전후로 해서 JP모건에서 6월 10일 전후였는데 대한민국의 주가는 향후 1년 내에 최고가 3,200. 이게 JP모건이고요. 또 JP모건이 이제 앞에 코스피 5천을 처음 이야기했기 때문에 JP모건을 인용을 합니다. 예. 두 번째는 2주 딱 지나니까 JP모건이 리포트를 바꿔요. 1년 안에 3,500. 그러니까 3,200에서 3,500까지 올라간 거죠. 그 다음에 한 2주 지나서 1차 상법 개정 통과했습니다. 합의 처리가 됐는데. 그리고 나서 2년 안에 코스피 5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코스피 5천은 5년 계획이었는데 2년으로 확 당겨진 거죠. 땡긴 거죠. 예, 2년 반 이상 쭉 당겼고 그리고 나서 2차 상법 개정까지 하고 나니까 시장에서는 호기심이 좀 기대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실제 7월 달인가 전후에서 블룸버그에서 갑자기 인터뷰를 하자고 했는데 전혀 모르는 분이지만 와서 자신은 중국만 전담하는데 한국 시장이 요즘 변하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왔다. 그리고 클릭을 하는 그 기사 빈도수를 보니까 중국은 클릭을 하는 게 거의 스테디하고 좀 낮은데 최근에 일정 기간 사이에 한국이 갑자기 클릭수가 늘었다. 호기심이 커진 거죠. 그래서 한국 뭐 하는 건지 궁금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라고 해서 그때 인터뷰 한번 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호기심 있는 국면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3천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9월 달부터는 약간 기대가 형성되면서 저는 정책 기조로 간다고 봤는데 그 당시까지도 그 언론에서 또는 이제 특히 경제지에서 펀더멘탈이 바뀐 거 하나도 없는데 주가에 대해서 취하지 마라. 또 정책만 하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실제 그 비판이 뭐 틀리진 않았지만 정책 기로서 이제 정상화됐고 10월부터는 실적이 좀 따라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데이터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있는데요. 홍성국 의원이 제가 경제는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에서 강의를 한 2주를 하면서 이제 설명을 했던 데이터가 있는데 9월 말 10월 초에 디램 가격이 $6였답니다. 예. 그런데 1월 달에 $26까지 뛰었답니다. 지금 그 반도체 중에서 HBM, 엔비디아, 젠슨왕 이야기할 때 그게 주로 HBM 중심으로 이야기를 한 거지만 지금 디램이 그렇게 올랐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됐느냐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 AI 버블로 그 와중에서. 그래서 그게 반도체 중심으로 실적이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니까 실제 10월부터는 실적이 기본으로 해서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그 4,200까지 오니까 저희는 그러면 26년 상반기 정도 되면 5천도 달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1월 달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시장은 통제되는 건 아니고 예. 제가 흐름을 이해하는 사후적인 해석입니다. 이 이야기가 전부가. 그동안에 이제 애를 쓰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5천 돌파했을 때 기쁨이 크셨을 것 같은데 사실 코스피 5천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주는 의미가 강하지 않습니까? 예. 야, 이제 우리도 뭐 이런 이제 생각인 거죠. 사실 4,990이나 5,100이나 이게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이제 뭐 방금 실적도 말씀하셨고 상법 개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딱 하나 무엇이 코스피 5천을 달성하게 했느냐라고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로 꼽을 수 없다 저는 생각이고요. 이제 지금 이재명 정부나 민주당의 자본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고 봅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 그러니까 그 박스피나 국장탈출진흥순이라고 하는 표현 속에서 갖고 있는 냉소가 있었거든요. 한국은 순식간에 우량주가 불량주가 돼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투자해봤자 뒤통수 맞을 것이다. 그런데 1차, 2차 상법 개정 또는 이제 그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에 관련 논쟁 그리고 3차 상법 개정 추진 몇 가지 계속 그 투자자를 만나고 소통했던 거 대통령이 뉴욕 증권거래소 가서 만났던 거 이 과정을 관통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지금 현재 새 정부 들어와서 5년 동안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쇼할 줄 알았는데 쇼가 아니라 일관되게 하겠네.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뒤통수 맞지는 않겠네. 이게 투자를 하면 투자하는 만큼의 기업의 성장의 결과물들을 향유할 수 있겠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장되겠네. 그 점에 대한 신뢰. 예. 예. 그래서 제가 냉소, 그다음 냉소를 벗어나서 호기심, 그리고 기대. 그런데 그 기대가 확산되고 있는 과정이다 지금은. 그런데 그게 완전한 신뢰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뢰가 강해졌으면 그다음에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데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제가 지수 하나만 한 번 더 말씀드리면 0.9였지 않습니까? PBR이. 예. 근데 코스피 5천일 때가 PBR이 1.6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변화가 생겨서 신흥국 평균이 2.26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 예.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가끔 헷갈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PBR, PER 있지 않습니까? 짧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서. PBR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치 대비 주가에 관한 것이죠. 예. 그래서 자산 가치 청산할 때 가격만큼 주가가 하면 1인 거죠. 그런데 통상 상장회사는 PBR이 1보다 높은 게 맞는데 대한민국 PBR이 70% 정도가 PBR이 1 미만이에요. 예. 상당한 거죠. PER은 이제 수익률 기준으로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ROE라고 뭐 자본 대비해서 수익률을 따로 이야기하는데 주가 대비 수익률, 자본 대비 수익률. 근데 지금 이야기를 다 이제 그 우리가 프리미엄 시장에 하려면 ROE까지 이야기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까지 이야기할 건 아닌 것 같고 PBR 하나만 넣고라도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24년 말에 0.9에서 코스피 5천원이 되니까 1.6까지 왔더라. 그런데 신흥국 평균은 2.26이더라. 선진국 지수 평균은 4.01이더라. 그러면 이 흐름을 놓고 평가를 해볼 때 0.9에서 1.6까지 우리가 가파르게 코로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과정이었지만 2.26까지를 봤을 때 아직 차이가 있으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보기보다는 아직도 해소해야 할 게 더 있다라고 하는 이제 과제를 좀 이해하게 되는 거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은 이제 선진국 시장처럼 완전히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더 일관된 제도적 숙성과 시장의 변화가 필요하겠다 정도의 이제 상황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본 시장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 주가만 갖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주가는 그냥 프리미엄 시장으로 가는 중간 징검다리로서의 상황 인식이다. 그리고 설마 하니 대한민국이 바뀌겠어? 또는 정치권 쇼하다 말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냉소나 회의가 자신감으로 바뀐 거.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아까 이제 제가 좀 의문을 드렸죠. 딱 하나 꼽을 수가 없죠. 다 여러 가지가 복합해서 한 건데, 근데 그 말씀하신 것에서 해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신뢰죠. 이건 믿을만 하다. 이렇게 해서 가볼만 하다. 그 신뢰가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도 그 신뢰를 우리가 확인한 것 같은데, 어제 아침에 우리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예. 저 트럼프는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으니까 느닷없이 뭐 자동차 뭐 약품 뭐 이런 거 25% 관세 매긴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어제 아침에 출렁했어요. 현대자동차 막 4%까지 예. 빠지고, 그런데 결국은 더 올라버렸잖아요. 이제 예. 현대자동차는 뭐 약보합세로 끝났지만 전체적으로 지수가 더 오르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이제 상당히 좀 기본이 튼튼해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다보스 포럼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린란드에 관련돼서. 그때 그린란드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세게 이야기를 했지만 다보스 포럼에서는 무력 행사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 화법에 대해서 시장이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역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아, 관세 협상 과정에서 다 알아? 예, 그러니까 그 단어에 거기에 포착해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 그 미 행정부의 기조 속에서 어디까지가 이제 협상 카드인지 어떤 부분을 실제 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자기 나름의 판단 기준을 갖고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 어제 시장을 보면은 개인 투자자들은 동의를 했었지만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은 동의하지 않았어요. 예. 어떤 분이 표현돼도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판단했죠. 오히려 그랬다고. 그러니까 오히려 긴 호흡에서 시장의 전반적인 거나 이제 이쪽 저쪽의 그 정부의 정책 기조를 분석하면서 투자하는 그 집단 내에서는 표면상의 변화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 제도 개선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한국 시장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게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답니다. 주가가 쭉 올라가다가 계속 안 되면 뒤통수 같은 건 그냥 출렁출렁 내리는데, 긴 호흡에서 전체적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시장이라고 하는 거나 펀더멘털 쉽게 안 변하는 거니까, 그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유지한다면 버블이라는 것들이 좀 축소될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제도 개혁을 계속 해야 된다.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얘기가 나와서 이제 그 트럼프가 이렇게 엄포를 놨어도 우리가 그동안 하도 트럼프한테 많이 이제 당했고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타코라고 그러잖아요. 트럼프는 언제나 그냥 겁먹고 도망간다. 트럼프 always chicken out, TACO를 해가지고 뭐지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걸 간파한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서 외국에서도 이번에 어제 트럼프가 그렇게 발언했어도 매수를 더 많이 했죠. 예, 더 많이 했고요. 실제 저희는 이제 그 타코라는 말로서 표현하기보다는 한미 관세 협상, 이제 한미 관계가 이 중간에 몇 가지 단어로서 흔들릴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논쟁을 하면서 관세 협상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에 대해서는 양국 정부가 또 많은 이해관계들이 서로 소통하면서 만들어 온 프레임이 순간에 단어로서 흔들릴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가기 전에 미국의 백악관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었지 않습니까? 예. 뭐 약간 이제 윤호겐 비슷한 발언들도 막 전달되고, 근데 막상 직접 만나면서 다 해명이 되고 그것이 한미 관계 푸는데 장애물이 안 됐지 않습니까? 또한 최근에 김민석 총리도 가서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이 맥락 속에 서로가 같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는 게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 정부가 원하는 것은 한국의 안정적 투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투자에 대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 판을 깨려는 의도는 없을 거다. 예. 저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트럼프가 갑자기 왜 그럴 것 같습니까? 그걸 저희가 해석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는 상황에 따라 대응을 하고 예. 한미 관계를 안정적으로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막 그 이번에 이제 그 아침에 사설을 쭉 보는데 보수 매체는 우리 정부가 대응을
뭐 잘 못했다 이렇게 비난하는 걸 보면서 아니 너네들 같으면 트럼프가 저렇게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어떻게 대응하냐 막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저는 트럼프 메시지를 이제 어제 읽어봤거든요, 아침에.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님이나 아니면 최수석 대변인이 비준을 안 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트럼프 메시지 속에는 영어가 명확히 표현하거든요. enact라고 하는 입법 조치를 해라 국회가. ratify 즉 그 합의의 비준이 아니다. 비준이란 말은 단어가 하나도 없고 그런데 비준을 왜 안 했냐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완전히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그렇게 아까 그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만나기 전에 백악관에서 이상한 메시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윤호개인 같은 이야기들. 근데 그 부분을 지금 만나면 또 해소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상적인 발언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응할 건 아니다라는 학습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MOU를 이미 양국 간에 체결했지 않습니까? 공동 성명도 발표한 게 있고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큰 프레임에 대해서 차근차근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나라가 국회에서 입법 활동을 하는데 11월 말에 법안을 발의했고 그다음에 그에 기초해서 미국에서는 그 팩트시트라고 발표를 하면서 한국의 이 관세율을 조정을 해줬고 서로가 각자의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법안 발의한 이후에 또 국회의원들이 각자 개별 법안 발의했고 그다음에 1월 달에는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 했지 않습니까? 그거 특별히 법안심이 아니라 다른 아이디어를 계속 듣고 있었고 지금 이제 2월 달에 법안 논의 하면 되거든요.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절차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 갑자기 속도가 늦다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무슨 해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명할 게 별로 없는 거죠. 오해인 것 같은데 끝. 그런 겁니다. 아마 그냥 누군가가 오해를 유발한 거 아닐까? 끝. 가서 오해 해결하고 갑시다. 비준 대상이라고는 저쪽도 이야기 안 하고 우리도 비준 대상 아닌 거고. 그러면 입법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인데 MOU 수속회가 언제까지 입법을 해라가 아니라 언제부터 법안을 발의해야 된다가 명시돼 있거든요. 올해 안에 법안 통과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투자를 한다면 투자에 대해서는 이미 MOU상에 어떤 조건을 충족하는 데서 한다. 그거 기준에서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안에 그 필요한 것들을 목표 달성하는데 문제가 되냐 안 되냐를 사후적으로 양국 그 통상 담당자 사이에서 협상해서 조절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할 일이 아무도 없는 상황인 거죠. 큰 걱정을 안 하시는 표정인데 우리 의원님은? 저희는 그랬습니다. 저희끼리는 어제 오전에 잠깐 회의를 했었지만 원래 다른 일정으로 잡힌 회의였지만 거기서 이야기 듣고 이 정도는 뭐 해명 가능한 거고 오해일 거다 끝났습니다. 일부에서는 쿠팡이나 소년보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가능성이 뭐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 쿠팡 이야기를 언급을 하지만 그게 한미 관계를 뒤바꿀 그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무슨 로비에 따른 끼어넣기 발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는데 지금 한미 관계의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효과는 없을 거다. 그렇게 가기는 쉽지 않다. 오늘 아침에 당장 또 트럼프가 또 다시 꼬리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그 설명들 또는 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 의도를 추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의도 추측하고 막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일희일비하게 되고 트럼프는 좋아서 더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무튼 그러면 어찌됐든 이제 입법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야당 그쪽이 위원장님이 야당 위원장님이시고 그래서 야당 간사랑 우리 당 간사랑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에 대해서 2월 중에 좀 잡아서 심의를 좀 시작하자. 구체적으로 국회에서 할 일은 국회에서 하는 거고 정부 할 일은 정부 하는 거고 우리가 그걸 의도적 지원한 게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이제 코스피로 돌아와서 이번에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이제는 진보도 좀 부자가 되자. 어찌됐든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주식 투자하셨던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 아무래도 부가 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맨날 진보는 가난하고 보수만 부자였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 따라서 ETF도 가입하고 주식도 우량 종목 투자하고 그랬던 사람들은 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이제 걱정이 좀 되는 것이 대체로
주식시장에서 뭔가 재미를 보면 이제 이 돈을 어디다 투자할까 하다가 부동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제일 걱정하는 부분도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을 코스피 5천 특위가 부동산 대책과 함께 연계하는 뭐 그런 그 발전적인 확대 이런 걸 한번 해볼 때는 아닌가요? 제가 고민을 왜 코스피 5천 특위에서 자본시장을 이야기하냐 그 말씀을 한 배경을 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본 사례를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일본이 1989년도부터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20년 그게 이제 일본사의 큰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성장의 국면 속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고 또 이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해법, 이게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은 이제 성장을 키우는 건데 세 가지 변수가 있는 거죠. 노동의 문제, 자본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인구구조 문제여서 쉽게 단기적으로 안 된다. 생산성의 문제, 그러니까 자본의 문제는 자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적 기업에게 자금이 돌아가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술 혁신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는 또 따로 있는데 지금 일본이 2014년도부터 밸류업 정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생산적 금융이란 그 주제로 해가지고 혁신적 기업에게 자본이 돌아가도록 자본시장이 기능하도록 하자. 그래서 그 정책적 성과가 한 니케이 지수 3배 정도 성장을 했는데 우리도 이제 그런 시작을 이제 한 거죠. 작년부터. 1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도 이야기하는 게 자본시장 코스피 정책의 핵심은 생산적 금융이다. 그 생산적 금융을 통한 저성장을 돌파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기업들이 머니무브라는 것도 고민해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정책적 기조를 몇 가지 잡아가야 된다. 그래서 머니무브를 제가 3가지 측면에서 요즘 설명하고 있고 예. 첫 번째는 서학개미로 쏠려 있는 거 국내에도 분산 투자해야 될 때가 된 거 아닌가? 예. 작년에는 그런 말씀을 감히 못 드렸지만 예. 코스피 5천 됐으니까 이제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건 초점은 수익률일 텐데 이제는 고민하더라도 여기 분산 투자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무조건 거기만 가지 마시고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에 있는 이게 부동산 중심으로 경제가 성장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사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중심의 것에 대한 조세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좀 줄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에 이제 비생산적인 돈들이 축적되고 그게 약간 투기적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기업으로 가야 된다. 자본시장을 매개로 해서.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 목적은 어쨌든 비생산적인 그 자금들이 그게 한 3,000조 정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상당 부분이 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식이 있고 이걸 전제로 하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체적으로 과도한 세제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다. 자본시장의 분산 투자,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는 시각에서의 필요한 지원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걸 지금 계속 고민하면서 시장과 소통하면서 필요한 것들 하나씩 다듬어 가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 머니무브는 이제 기업들 내에서 어떤 자본이 있다 할지라도 약간 그 아이들 머니, 그러니까 좀 놀고 있는 자금, 이제 비업무용 부동산 비슷한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보다 혁신적 기업들에게 자금이 가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게 이제 코리아 프리미엄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주돈 담론입니다. ROE를 높여야 된다. 또 이제 자사주를 좀 소각해야 된다. 또 어떤 식으로든 이해관계 아니라 실제 기술력 있는 회사에 돈이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뭐 몇십 개가 좀 실험을 해서 유니콘 기업으로 돼야 되고 그런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해서 우리 경제를 끌고 가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벤처기업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세 가지 단계에서의 머니무브를 이야기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부동산에서 자본시장으로 머니무브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무튼 부동산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을 어떻게 하면은 막고 건전하게 국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 하는가. 이게 또 사실은 새롭게 주어진 과제기는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라고 하면서 저희가 쭉 추진해 오는데 이게 되게 시장 친화적이고 친기업적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시장에서 그걸 호응을 한 거고. 물론 그 저희가 1차, 2차 상법 개정에 대해서 몇몇 경제지에서 계속 반기업적이다. 나경원 의원도 이게 반시장적인 정책이다. 했는데 시장은 이미 그렇게 평가를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도 부동산에서 이제 주식으로의 어떤 머니 무브가 이루어지려면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자본시장이 정상화되는 것. 이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세제 혜택을 정리해내는 것. 제가
부동산과 관련 세금에 대해서 크게 뒤었어요. 아니 부동산 시장 가격 잡겠다고 해서 세금을 때렸는데 선거에 졌잖아요. 예. 그때의 상황은 코로나 이후에 돈이 풀리고 있는데 돈이 풀리면 가격은 다 오르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자연스러운 거고. 근데 거기에 세금 때리면 통제된다?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겠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두드러 패겠다. 그게 아니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가령 그 양도소득세를 장기 보유하면 80%씩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왜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남겨놓냐. 이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렇게 하니까 이게 똘똘한 아파트 한 채 이런 법이 유지가 되고 사람들이 이게 이상한 이제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가 이게 정상이 아니냐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사회 경제적으로는 꼭 그런 식으로 자본이 쏠려야 되느냐에 대한 비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풀어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익률이 낮아질 거고 근데 자본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여기 시장이 정상화되면 수익률이 높아질 것이고 그 속에서 머니무브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계세요. 민초님이요. 주식 코스피 5천 되면서 국민연금 고갈 문제가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반대보다도 배알이 좀 꼬이고 좀 배 아픈 쪽에서 이제 이건 뭐 5천 국민연금 갖다 쏴 부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애써서 막 그렇게 폄하를 하기도 하던데 국민연금이 주식시장에 투자한 것은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그 국민연금 관련 이야기를 드릴 때마다 제가 민주당 국민연금 특위 간사거든요. 예. 이게 당 국회 특위에서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걸 한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쭉 봤었는데 제가 논쟁을 같이 합니다. 이 주제를. 근데 국민연금은 어떤 의사결정할 때 제일 첫 번째는 수익률입니다. 첫째도 수익률, 둘째도 수익률, 셋째도 수익률입니다. 저는 계속 그 국민연금 관계자를 만날 때나 보건복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국민연금은 수익률이 제일 높아야 노후 보장을 하기 때문에 수익률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국내 시장을 먼저 몇 프로 해라. 미국 시장 얼마나 그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투자하는 게 전체 수익률이 좋은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율 문제 똑같이 그 국민연금이 환수합을 어떻게 하느냐에도 수익률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국내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돼 있는 시장에서 더 많이 투자라고 하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는 거죠. 근데 국내 시장이 상당히 선진화되어 있다면 포트폴리오 투자 비중을 살짝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정부가 정치권에서 1% 올려라 2%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내부의 수탁자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판단해서 그 자체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된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입증하면 된다. 이 기준이 있는 거죠. 국내 주식을 얼마나 할 거냐 말 거냐에 있어서. 환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우리나라 주식들이 계속 국민연금 모수 개혁을 한 다음에 국민연금의 그 보험료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중에 일부를 기계적으로 환전해서 해외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비율 때문에. 그런데 주가가 이제 환율이 오르든 낮든 그냥 기계로 하다 보니까 환율이 높은 데를 계속 환전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결국에 원화로 평가돼야 되잖아요. 원화로 받았다가 원화로 줘야 되죠. 예. 그런데 환율이 높은 상태에서 이게 환전하면 나중에 들어올 때 또 환차손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준을 다시 재구성해서 하는 게 합리적이다. 그것을 지금 현재 기재부랑 보건복지부 또는 이제 국민연금에서 토론하고 있는 걸 한국은행 제안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관통하는 이야기는 다 수익률이다. 그다음에 국민연금 고갈론과 관련해서 이 모수개혁 하기 전에 4.5% 수익률을 곱해가지고 한 40몇 년도에 고갈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모수개혁을 하고 나니까 이게 50몇 년으로 연장이 됐고요. 근데 수익률을 4.5가 아니라 5.5를 곱하면 이게 2060몇 년으로 또 늘어납니다. 그런데 김남희 의원이 국회 이 예정처에다가 이게 물어봤습니다. 수익률 만약 6.5로 곱하면 얼마 됩니까? 그게 209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금 고갈 시점에. 그게 수익률이 주는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영향이 그리 큰 거죠. 그러면 그동안에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얼마였냐? 지난 30년 동안 평균 수익률이 6.5가 살짝 넘었을 겁니다. 연 수익률입니다. 그걸 복리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복리 효과로서 국민연금이 고갈이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부분 4.5를 곱하거나 또는 5.5를 곱해서 계산해 왔어요.
근데 6.5를 또 곱해서 할 거냐에 대해서는 이제 서로 담론적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절대 옳다 그러다는 아닌데 최근 5년 동안은 수익률이 8%가 넘었어요. 그리고 뭐 작년 수익률은 너무 이례적이어서 특별히 말할 필요도 없이 두 자릿수 이상이었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것은 이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서 결과적으로 이게 고갈에 대한 많은 비판들이 좀 해소되는 측면이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연금을 이제 지금 요즘도 왜 코스닥 시장에 투자 안 하냐, 코스피 시장에 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주장을 하신 분도 있는데 굳이 주장 안 하셔도 된다. 저희들은 국민연금에게 코스닥을 무조건 투자라고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기업들 중에서 수익이 나야지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장회사가 한 2,600개, 700개 되는데 그중에서 지난 이런 불장 8개월 동안에 주가가 오른 회사가 50%가 안 돼요. 그 다시 또 분석을 해보면 한 900개 내외 기업들이 1년 동안 열심히 돈 벌었는데 이자도 못 갚아요. 그럼 그런 기업들은 코스피 뭐 코스닥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해라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기업 스스로가 열심히 해서 수익성 있는 회사로서 변신해야 되는 거죠. 억지로 주가 올리는 거 부양은 아니다. 오히려 수익이 나는데 주가가 안 올랐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는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아직 투자자가 모르거나 또는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거나. 근데 지금 우리 자본시장의 제도개혁은 지배구조가 불투명한 걸 투명하게 만드는 과정을 하고 있고 그 속에서 투명한 회사들에 대한 투자를 관심을 한번 가져달라 이렇게 바꾸는 과정이니까 온기가 확산되는 과정이다. 지금 핵심적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이게 쏠려 있지만 서서히 지금 현대차로 늘어나고 또 방산으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확대되는 과정인데 그게 코스닥까지 가려면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는 거죠. 국민연금관리공단이죠. 예. 그럼 이제 거기 운용하고 그러는 뭐 여러 가지 부서가 있겠지만은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이것을 분석하는 부서가 따로 있겠네요. 따로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서겠네요. 예. 거기에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애널리스트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거기 모여서 자기들끼리 수기를 하고 그래서 포트폴리오 배치를 계속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는 얼마나 해야 되냐 또는 채권을 해야 되느냐 주식을 해야 되냐 대체 투자를 해야 되냐 아무튼 그 분산 투자에 대한 다양한 기법들을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급적인 그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전문가들이 자기 행동을 사후에 설명하게 해야 된다. 잘못되면 나중에 바꾸고요. 알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민연금 얘기 나온 김에 얼마 전에 그런 기사를 봤는데 이제 65세가 넘거나 뭐 그러면 이제 연금을 수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금을 수령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다른 일을 해가지고 수익이 생기면 또 연금을 줄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그 몇 푼 되지도 않는 걸 또 거기서 또 깐다 막 이래가지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오히려 고령층의 취업 제한이 돼버리는 셈이 되니까 뭐 이래서 벌어가지고 여기서 깎이면은 내가 고생 뭐 하나 마나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어서 이제는 연금을 깎지 않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맞습니까? 연금의 그 앞에 수식어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본인들이 납부한 것을 자동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있는 거고. 기초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구분되는 기초연금이 있는데 기초연금은 이제 하위 70%에서 주는데 가령 수익이 있으면 약간 조정하는 종래 규정도 있어. 그걸 지금 제도 개선을 하겠다. 이런 취지.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거군요. 기초연금에 관한 논쟁이죠. 국민연금은 아니고. 국민연금 자체가 깎일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은 본인의 돈인데요. 국가가 깎을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주는 겁니다. 근데 세금을 주는데 이제 70%도 실은 좀 논란이 있죠. 요걸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부부가 합산할 경우는 어떻게 한다? 일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기초연금은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빈곤층인데 이제 일을 하면 수익이 나오면은 그럼 빈곤층이냐에 대한 논쟁에서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니까 나오는 이야기 같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왜 환율은 안 떨어지냐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이제 우리 그 경제 현안 중에 하나고 늘 나오는 주제인데
환율을 바라보는 이제 이 환율 자체 시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환율 그러니까 이제 외국환 현물환 시장이 있어요. 직접 예. 달러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고 그다음 환 수합 시장이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이제 교환하면서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시장의 상황이 서로 다릅니다. 예. 지금 외국환 이제 수합 시장을 보면 달러와 원화를 서로가 바꾸지 않습니까? 바꾸게 되면은 기준 이자율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한국보다 미국이 좀 높고. 예. 그러면 그 기준 이자율 차이만큼은 정산을 해줘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원화 주고 달러를 받는데 달러를 이자 그 은행에다 맡기면은 그 기준 이자율이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상금리가 붙습니다. 그래서 환 수합 시장에서의 그 추이는 이 가상금리가 중요한 지표인데 이 가상금리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환 수합 시간에 달러가 너무 많이 공급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환 수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달러가 부족해서 갑자기 환율이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현상이고 두 번째 근데 외국 환 현물 시장에서는 갑자기 수요가 높아서 이 미스매치가 예. 발생하니까 이게 펀더멘탈 반응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지표 중 하나가 무슨 이 좀 독특한 이야기는 하지만 달러 인덱스가 있고 환율이 통상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환율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추이가. 근데 최근에 이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어진 현상이 이례적인 현상이고 지속될 수 있는가 그런 비판들이 있는데 미국 정부나 한국 정부는 약간 심리적인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지금 달러 수요가 좀 계속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오늘은 엄청나게 지금 내렸어요. 달러가. 그러니까 그것에 예. 대해서 그런 현상이 최근 몇 달 동안 누적되면서 그 현상에 대해서 펀더멘탈을 반영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미국 재무장도 일부러 이야기를 하는 거고 예. 한국에서도 이제 정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일단은 계속 그러고 있다 고점에서 팔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런 의사결정하는 행태들이 반복되면서 예. 이게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줄이기 위한 개별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427.7원인데 야, 이거 4년에 가장 낮은 그러니까 우리 원화 가치가 제일 높아진 건데 얼마 만에 이런 수치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1300까지도 갔어야 되는 거지만 예. 지금 1400, 1500까지 가서 요 상황이 이제 그러니까 지금 특수한 상황이긴 하고 그다음 지금 환율은 가장 중요한 게 변동성입니다. 급격한 변동이 주는 경제 모든 주체들의 불안감과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이거 거품을 줄이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아주 여러 가지 궁금한 거 또 아주 좀 알고 싶은 거 다 여쭤봤는데 아주 자세하게 대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재미없는 이야기를 요 이야기는 되게 재미없는 이야기거든요. 재미없는 얘기인데 오늘 너무 재미있게 잘해 주셨어요. 독자들이 보시면 되게 재미없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혹시 얼마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저 코스피 5천 특이 딱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가 예측이나 주가가 언제 어디까지 간다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발언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저희는 오직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의 일관성 그 점만 계속 발언드리고 있습니다. 3차 상법 개정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문자도 주시고 예.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은 알아서 올라갈 거다. 저는 시장에 힘이 있다고 봅니다. 그 예. 힘을 믿고 가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는 얘기 안 하셨는데 6천 되면 또 한번 봅시다. 물론 그 전에도 예. 사실 오늘 너무 그 궁금한 거 제가 많이 여쭤봐가지고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었는데 뭐 기재위에서 또 중요한 것이 많이 있으니까 예. 기회 되면 또 한번 뵙도록 하죠.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 5천 시대 열었을 때 누구보다도 기뻐하셨을 분이죠. 코스피 5천 특위위원장 도봉의뢰 재선 오기영 의원님 만나봤습니다. 정어리몰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